우리가 틀렸다. 지금 세계 군사 패권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42년, 무려 42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던 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 미국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 아래에서 한국은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난 지금 펜타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불을 뿜는 한국의 미사일을 보며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괴물급 무기가 나왔다. 미국이 묶어놓고 세계가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타국의 하늘까지 지키는 중동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동 전쟁이 한국 무기 쇼룸이 된 것 같군.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는 선명했죠.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출신 분석가가 받아쳤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계약을 따가는 게 누구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화면에 답이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비공개 군사 분석회의,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충돌의 방공 대응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무기 체계가 중심에 놓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가 바뀌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장교가 의자를 뒤로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키워놓고 한국이 다 가져갔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방 싱크탱크에서 20년간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날 분노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야겠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조되어 왔지만 이번 충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2주면 끝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제한적 보복, 외교적 중재,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하루에만 수천만 달러어치의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었고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혼자서 중동의 하늘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한가운데 청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에 수출된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오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격 성공률, 실전 운용 기록,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추가 도입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청궁 체계에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물량까지 내걸며 한국의 청궁 추가 도입을 긴급 요청했다는 정보가 올라온 겁니다. 원유를 바꿔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나라의 절박함, 그것이 이 무기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자국 방공망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에 얼마지?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옆에 앉은 분석가가 대답했습니다. 약 400만 달러. 청궁은? 정확한 단가는 비공개지만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군 장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된 거냐고.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지 운용 보고서 기반입니다. 검증된 수치예요. 그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 눈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종류의 반응이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으면 되는 나라라고 여겼죠.
미사일 기술은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까지 나설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간 품어왔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슬라이드 한 장 앞에서 저의 20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정책, 한국의 미사일을 묶어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보고서와 발언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이 슬라이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묶여 있으면서도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분노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걸 마주하는 건 20년차 전문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복도에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지. 한 분석가가 그렇게 단정 지었지만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가격만으로 3주짜리 방공 계약이 성사되겠어? 성능이 검증됐으니까 사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직 회의 자료가 띄어져 있었고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예상 밖의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었고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라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동맹국의 방산 기술 수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한국은 백곰이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1978년이면 한국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동차도 겨우 만들기 시작하던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냈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죠. 공장 하나 짓는 것도 빠듯하던 나라에서 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비행 궤도를 계산하는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 영국, 인도. 이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거나 수십 년에 걸쳐 방대한 군사 기술을 축적해온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목록에 바로 다음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서를 교차 확인할수록 사실은 분명해졌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곰 미사일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미국의 태도는 분명했죠.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들어갔고 핵심 부품의 공급 통제가 뒤따랐습니다.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과 부품은 대부분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 탄두 중량도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기술 개발의 범위 자체가 규정 안에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읽는 순간 예전에 국방부 선배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싱크탱크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안보를 담당하던 선임 분석가가 커피를 마시며 한 말이었죠. 한국? 걱정할 거 없어. 핵심 부품 하나만 안 넘기면 그 미사일은 박물관행이야.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기술을 조이면 한국은 멈췄고 풀어주면 그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구조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지침의 존재 자체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저 역시 그 방향이 옳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동맹국의 미사일 능력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지침을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180km.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도 채 되지 않는 사거리입니다.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도 끝에서 끝까지 도달할 수 없는 미사일만 허용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사거리를 끊임없이 늘려가던 나라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너머에서 한국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상황이 가진 모순을 느꼈습니다. 위협은 눈앞에 있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안을 만든 나라가 바로 저희 미국이었고 그걸 지지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죠. 이 지침은 1979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본질적인 틀은 수십 년간 유지됐습니다. 42년.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42년 동안 미사일 개발의 천장 아래에서 살아온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을 만들어낸 나라가 만든 직후부터 손발이 묶여버린 셈이죠.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없었던 나라. 그런데 왜 그 기술은 멈춘 것처럼 보였을까? 아니, 정말 멈춰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시절 함께 일했던 분석가였죠. 한국 미사일 지침 말이야. 우리가 42년 동안 묶어놨는데 지금 중동에서 한국이 방공시장을 가져가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최근에 그 자료를 봤어.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과소평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잠깐 말이 끊겼다가 동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이 배꼽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막았는지 기억나? 물론이지. 부품 공급 끊겠다고 했더니 바로 테이블에 앉았잖아. 그때는 통했어. 그런데 마이클, 지금은 안 통하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확히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핵심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미사일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동맹 기술 국가라는 인식이었죠. 완전한 군사 주권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허용된 범위만큼만 움직이는 나라. 저 역시 20년간 한 번도 그 인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부족하면 미국이 채워주면 되는 구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인식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42년간 묶여있던 나라가 풀려나자마자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건 묶여있는 동안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였을까? 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저는 다음 자료를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봉인이 풀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42년간 유지해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사거리 제한도 탄두 중량 제한도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이 왜 이 카드를 내려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지침 종료의 의미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사거리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이라는 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입니다.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즉각 발사가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적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가장 민감하게 통제했던 영역 중 하나를 한국에 열어준 셈이었죠. 여기에 더해 탄두 중량 제한까지 사라졌다는 것은 한국이 원한다면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외교적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표 직후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이 깔려 있었죠.
저는 당시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리였죠. 참석자 대부분은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주요 싱크탱크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지침 종료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중국 안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석가였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요? 동북아시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빠질 수 있어요. 발표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한퇴역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이 대륙 간탄도미사일까지 쏘고 있는데 한국한테 계속 180km짜리만 들고 있으라고 할 건가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자율권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죠. 중국 전문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코앞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퇴역 장교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건 중국 문제지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분석가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싸우는 꼴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는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판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체계라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균형의 산물이고 그 균형을 함부로 건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어왔으니까요. 미국이 중심에 서고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해온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미사일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그 구조의 한 축을 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저는 지침 종료 발표 직후에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자율권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동맹 강화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지역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함께 나온 동료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야. 한국이 자율권을 갖게 되면 다음은 일본이 요구할 거고 그 다음은 대만이야.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한 가지만 생각해봐. 만약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바로 위에서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너는 180km짜리 미사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건드린 건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역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그 균형 아래에서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나라의 심정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뒤로 몇 주간 저는 지침 종료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지침이 풀리자마자 한국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이 진행됐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보통 이런 기술 개발은 지침이 풀린 뒤 기초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무시하듯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지침 아래에서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꾸준히 기반 기술을 축적해왔거나 아니면 지침의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맞춰놓고 있었거나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불편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지침 풀리자마자 고체 연료 발사체를 쏘고 있어. 이 속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은 아니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42년간 뭘 통제한 거지?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 다만 하나는 확실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움직여왔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침 종료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너무 단순하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마주한 것은 한국이 왜 이토록 절박하게 독자 미사일을 원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북한의 군사활동 자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왜 이토록 절박하게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원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반도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봐왔습니다. 북한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느냐, 그것이 저의 관심사였죠. 워싱턴에서 북한 미사일을 논의할 때 핵심은 언제나 미국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솔직히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국의 시선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단거리부터 중거리, 그리고 대륙 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누고 있었죠. 시험 발사 횟수만 해도 수십 차례를 넘겼고 해가 갈수록 그 빈도와 기술 수준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뒤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은 사전에 탐지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렵죠.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지도에서 확인한 순간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약 200km.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정도 거리를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동료들을 알고 있었죠. 그 거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 위협을 논의할 때 저는 항상 태평양 건너편의 먼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 그 거리가 갑자기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서울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에 달합니다. 한 나라 인구의 절반이 적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었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 글쎄 한 500km? 200km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보다 가까운 거잖아. 그래. 그리고 거기에 핵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어. 잠깐, 그러면 미사일 발사부터 서울 도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몇 분이면 돼?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분이라고? 그러면 경보가 울리고 대피할 시간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원하는 거야. 누군가 대신 지켜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를 논의할 때 우리는 항상 대응 시간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시점부터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그 시간 안에 요격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 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비행 시간이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탐지하고 판단하고 요격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km 거리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탐지하고 판단하고 요격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탐지 능력과 즉각적인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자산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항공모함 전단이 이동하고 전투기 편대가 재배치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태평양 사령부의 자원이 그쪽으로 돌려질 수 있고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동아시아의 전력이 차출될 수 있죠.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미국의 핵심 전력이 다른 지역에 투입되어 있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수도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고 그 적이 매년 더 강력한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생존을 다른 나라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죠. 동맹은 소중하지만 동맹국의 군사 자산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죠. 한국은 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미사일 자율권을 원하는 게 정치적 야심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건 야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체감한 적이 있었나? 동료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태평양 건너편에 앉아서 분석만 해왔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 위협 속에서 매일 출근하고 애들 학교에 보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미사일 방어를 분석하면서 숫자와 사거리와 요격률만 다뤘습니다. 그 숫자 뒤에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왜 42년간의 제한을 견디면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봉인이 풀리자마자 그토록 빠르게 움직였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직후 런던에서 긴급 안보 세미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에 함정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유럽 안보계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초청을 받자마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주권 확대가 중동과 동북아 안보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두 주제가 한자리에 놓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중동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미국이 동맹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 자체가 국제 논쟁의 중심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 연구기관 소속 분석가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연구센터 소속의 안보 분석가였죠. 중동에서 실제로 한국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의 전문가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발표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도박이었죠. 예상했던 논조였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경우 중국이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 군비 확장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이 보였죠.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분석가가 손을 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깐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죠. 저는 한국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방공 체계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천궁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 이야기이고 저는 지역 안보 구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분석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역 안보 구조요? 실전에서 자국민의 하늘을 지켜주는 무기가 바로 안보 구조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미사일 자율권을 갖게 된 것이 위험하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영국 분석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패트리엇 대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건 현실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우수하지만 재고가 부족하고 가격이 높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한국은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현실적이며 성능은 이미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원유 물량까지 내걸며 추가 도입을 요청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의 증언 앞에서 이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직접 한국 무기를 운용하며 자국의 하늘을 방어하고 있는 나라의 전문가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상당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분석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 축적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이라는 천장 아래에서도 허용된 범위의 끝까지 기술을 밀어붙여왔습니다. 초기 사거리 제한이 180km였을 때 한국은 그 한계선까지 정확도와 유도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지침이 개정되어 300km로 늘어나자 한국은 즉시 그 범위까지 개발을 완료했죠. 500km, 800km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천장이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계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풀린 뒤에야 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다음 천장을 대비한 기반 기술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사거리가 제한되면 정확도를 높였고 탄두 중량이 제한되면 유도 시스템을 정밀하게 발전시켰죠.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풀리는 순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닦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준비였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의 지침 종료가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준비된 나라에게 당연히 돌려줬어야 할 권리를 42년 만에 돌려준 것에 불과했을까요? 워싱턴에 있을 때는 전자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런던 세미나 다녀왔어. 아랍에미리트 전문가가 한국 편을 들더라. 실전에서 직접 써본 사람이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놀랍지 않은데. 실전에서 검증된 건 이론으로 반박할 수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자리에서 반박을 못했어. 마이클, 반박을 못한 게 아니라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우산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로의 전환. 그리고 그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런던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최신 미사일 개발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미사일의 역사와 정책적 맥락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할 차례였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무사.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이 미사일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기술 사양을 확인하는 순간 그 별명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무사는 일반적인 재래식 탄도미사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였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톤급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가 장착되어 있었죠. 보통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수백 킬로그램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벙커를 관통하고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지하시설을 건설해왔습니다. 핵무기 저장고, 미사일 발사기지, 군사지휘부까지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지하시설은 일반적인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안반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에 기존 무기로는 표면만 긁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은 대형 관통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게만 약 14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기입니다. 이 폭탄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 실어서 목표물 상공까지 직접 날아간 뒤 투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 바로 위까지 접근해야 하니까요. 만약 적이 강력한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항공기로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정확히 목표 지점에 톤급 탄두를 꽂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날아서 목표 상공에 도달한 뒤 극초음 속으로 낙하합니다. 이 속도와 무게가 합쳐지면 별도의 폭약 없이도 운동에너지만으로 엄청난 관통력이 발생하죠. 적의 방공망과 상관없이 발사 지점에서 안전하게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조차 탄도미사일 방식으로는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 없이도 적의 핵심 군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군사 용어로 이것을 재래식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핵을 쓰지 않으면서도 핵에 준하는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 개념을 한국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래식 억제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이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사에서 멈추지 않고 현무5라는 차세대 벙커 파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현무5는 현무사보다 더 깊은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 무기로 분석됐죠. 북한의 지하 지휘부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무사 자료 봤어? 봤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더라. 그 별명이 과장이 아니야. 톤급 탄두의 벙커 관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현무5가 개발 중이래. 동료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거 알아? 한국은 핵을 안 만드는 대신 핵이 필요 없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을 짚어줬습니다. 우리가 42년간 미사일을 묶어놨는데 풀리자마자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 이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현실이 된 거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니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이후 한국은 마치 오래전부터 설계도를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연쇄적으로 성과를 쏟아냈습니다.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 확보, 그리고 현무 시리즈의 진화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일반적인 무기 개발 속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흐름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탄도미사일, 벙커 파괴 무기, 우주 발사체까지 하나에 연결된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목표 아래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였죠. 하늘을 지키는 천궁,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현무, 그리고 우주에서 감시하는 정찰 위성까지. 이것들이 합쳐지면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에 맞설 수 있는 억제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오면서 이런 속도로 이런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아래에서 42년을 보낸 나라가 풀려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 질문으로 말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왜 한국 미사일을 선택한 것일까? 현무 시리즈의 기술력에 놀란 뒤 저는 이번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그림이 빠르게 그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 방공 체계에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쟁이 격화되면서 추가 도입까지 긴급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계속하면서 알게 된 건 아랍에미리트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방공망 전체에 한국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라크까지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 3곳이 동시에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동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무기의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아이언돔, 유럽의 방공 시스템들이 이 지역의 하늘을 지켜왔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서방 무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고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에 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었습니다. 천궁 체계는 이미 중동 현장에서 운용되면서 실제 요격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죠.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광고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실적입니다. 아무리 사양이 뛰어나도 실전에서 써보지 않은 무기를 수조 원어치 사는 나라는 없거든요. 한국 무기는 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은 성능은 검증됐지만 한 발당 비용이 약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데 그때마다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한국 시스템은 성능 대비 비용이 현저히 낮았고 전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용하기에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인데 빠른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업체들은 주문이 밀리면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급하게 필요할 때 미국 업체에 주문을 넣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그 간극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중동 국가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까지 전부 한국이야. 전부? 그래. 패트리엇 대신 천궁을 선택했어. 세 나라가 동시에. 동료가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이건 우리한테 충격적인 숫자야. 중동은 우리 시장이었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중동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한국 방산 수출 전체를 보면 이미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런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자율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를 사야 하는 나라들, 자국민의 하늘을 지켜야 하는 나라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은 논쟁 중이었지만 시장은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축적해온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42년간의 미사일 지침 아래에서 갈고 닦은 정밀 유도 기술, 방공체계 개발 경험, 그리고 한반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환경에서 실전을 대비해온 노하우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한국 무기 슬라이드를 보고 분노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채우지 못한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미국 혼자서 중동의 하늘을 다 막을 수 없다는 현실,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현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동맹국들도 자체 방어력이 필요하다는 현실. 그 현실의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겁니다. 세계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본 거였죠. 보고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과장된 뉴스라고 치부했죠. 일시적인 현상이고 가격이 싸니까 몇 건 팔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 작성해온 분석 보고서였죠. 한국의 미사일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침의 의미, 기술 발전 과정, 현무 시리즈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실적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자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적어놓았던 문장이었죠. 한국의 미사일 자율성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읽으니 그때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었죠. 군사력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수출 품목도 단순한 소형 무기가 아니라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 시스템, 탄도미사일까지 첨단 무기 체계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주목한 건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공 시스템, 우주 발사체를 하나의 기술 생태계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으로 하늘을 지키고 현무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며 우주 발사체로 정찰 위성을 올려 감시 체계를 완성하는 구조였죠. 이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였습니다. 이런 통합 군사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왔죠. 그 목록에 한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거의 다 썼어. 결론은 뭐야? 처음에 적었던 결론을 지웠어. 지역 안보 불안 요소? 그거? 그래. 그건 내가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때 쓴 문장이야. 동료가 잠깐 웃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새 결론은 뭔데?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 군사 기술의 흐름을 바꾸는 국가가 되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그거 내가 20년 전에 쓴 첫 번째 보고서 기억나? 한국은 미국의 기술 우산 아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썼잖아. 기억나지? 지금 그 문장과 오늘 내 결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아? 알아. 20년이 걸렸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42년간 한국 미사일을 묶어놨던 거, 그게 정말 동북아 안정을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제하고 싶었던 거였을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 보고서를 쓰는 내내 피해왔던 질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응. 우리가 틀렸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서, 펜타곤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제한 정책을 지지했던 당사자로서 그 세 글자는 제 경력 전체를 흔드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틀렸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군사기술은커녕 기본적인 산업 기반조차 없었죠.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가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며 핵 보유국에 맞설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군사 기술의 첨단에 선 나라. 이것을 단순히 기술 발전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어떤 제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허용된 범위에 끝까지 밀어붙이며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도약할 준비를 해온 나라의 이야기였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0년간 이 도시에서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오면서 저는 항상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안보 질서는 미국을 축으로 돌아가고 동맹국들은 그 축 안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믿어왔죠. 한국도 그 구조 안에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국. 그것이 제가 20년간 한국에 붙여왔던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통제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42년간 묶여 있으면서도 기술을 축적했고 풀려나자마자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를 만들어냈으며 지금은 미국의 전통적인 시장에서까지 경쟁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것은 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실수를 해왔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로서 제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무거운 교훈이었습니다. 42년간 묶여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만든 직후부터 손발이 묶였죠. 하지만 그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천장 아래에서도 기술을 갈고 닦았고 봉인이 풀리는 순간 세계가 놀랄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 군사 기술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20년 만에 인정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묶어놓고 세계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